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트위터의 그 학자이자 싸움꾼인 트위터의 인디애나 존스가 되고 싶은 스미더스입니다. 저는 가스총이지만 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찍도 있습니다. 예, 인디애나 존스의 그 채찍입니다. 제가 이거 저희 아버지께서 텍사스에 가셨다가 사오신 지금으로부터 보자 한 거의 한 30년 전에 텍사스에 가셔서 엘 알라모 요새에 가셔서 사오신 채찍입니다. 기념품 채찍이고요. 뭐 쓸 수는 있습니다. 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트위터의 인디애나 존스가 되고 싶은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이 모자를 썼냐? 일단 이 인디애나 존스처럼 보이려고 이 중절모 비슷한 모자를 하나 썼습니다. 썼는데 막상 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티셔츠 있지 않습니까? 제 지인이 제 지인께서 제 지인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메이비님께서 저희 그 메이비님께서 트위터에 유명하신 메이비님께서 미국 관광을 가셨다가 저한테 이제 티를 하나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이거랑 모자랑 코인을 사주셨는데 트럼프 2020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거의 한 1년 전에 받은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 속의 유물로 사라지게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끝장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입고 또 이런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그 여느 그 보수 유튜버 같은 극우 보수 유튜버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저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팩트만을 전해드리고 가짜 뉴스를 배격하고 또 정의를 위해 싸우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요즘 말이죠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기 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겸임 교수나 이런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학기 말은 하나의 그 뭔가 정리되는 시기이자 그 추수의 시기이자 그 보릿고개로 넘어가는 출발점이다 라는 생각, 출발점입니다. 예.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나 뭐 살만하다 이런 말씀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만하면 내가 뭐 강의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저희 힘듭니다. 되게 힘든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후원을 요청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끌어모으니 1700명인데 그 1700만 되는 분에게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하면서 후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유튜브가 주는 거 광고 수익이나 뭐 이런 걸 받거나 아니면 이걸로 제가 벌어서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제가 책을 쓰거나 뭐 이거저도 아니면 나중에 한 5만 10만 됐을 때 멤버십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 돈을 벌어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계좌번호를 갖다 공개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 아래 이건 뭐냐? 광고입니다. 광고인데요. 다 이제 협찬 형식의 광고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고 또 뭐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고 소개부터 먼저 한 2건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광고주인 이제 김상호 하이플래너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2통 또 보내왔거든요. 이걸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다른 광고주들인 마인드랩 이 정신건강의학과나 법무법인 유로는 왜 편지를 보내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 좋은 곳들입니다. 다 제가 이제 검증을 한 곳들이고 물론 이용을 해보는 건 아닙니다. 다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시는지 다 검증을 했고 충분히 추천할 만한 그런 곳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맨 앞장서서 여러분 앞에 앞장서서 그 통렬하게 비판하겠다. 뭐 이런 하여튼 곳들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스미더스의 정분실 광고를 보고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이 법무법 유로 같은 데서는 네? 이거 무슨 말씀이시죠?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거 법무법인 유로 자세히 보시면 나오는데 법무법인 유로 그러니까 보문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고민이 많다. 누가 내 욕을 하는데 도저히 이거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마인드랩 공간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유로 여기는 이제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러면은 확실하게 상대방을 조져줄 수 있는 곳입니다. 트위터의 몇몇 분들도 이용을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더스님.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입니다. 저는 제가 열흘 간격으로 메일을 보내는지도 꿈에도 몰랐네요. 아무래도 열흘에 한 번씩 스미더스님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보해 진짜. 가끔씩 선을 넘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험업에 입문한 기간 동안 놀란 건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서였습니다. 실손보험은 이름 그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80에서 90% 해주는 보험입니다. 2번을 예로 들면 식대의 일부까지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만 최대 약점은 평생 내야 하고 평생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거죠, 이게. 현재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실손보험을 일명 착한 실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의료 이용량과는 상관없이 각 가입자의 연령, 성별 등의 통계에 따라 동일하게 보험 인상분을 다 같이 나누어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라 큰 부담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실손이 내년 4월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갑니다. 내년 4월에 달라진다고 합니다. 현재 재가입 주기가 15년인데 앞으로는 5년으로 줄어들어 5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며 자기 부담금도 지금보다 10%씩 인상되고 통원 의료비 한도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이 보험회사들이 배가 불렀다는 거죠. 보험료는 전체 70%에 해당되는 무청구자의 보험료는 55% 정도 깎아주고 고액 청구자는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기보다 자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이 오릅니다. 이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30% 정도가 전체 보험료의 70%를 가져가는 바람에 전체의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사의 손해율은 13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보험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한 거니까 계약서도 현직에서 책임져야지 뭐. 아무튼 재가입 주기도 15년인데 앞으로는 5년으로 줄어들어 5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며 자기 부담금도 10%씩 인상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쓰셨네요. 어떤 누구도 병원에 안 갈 수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30대 중반부터 도수치료, MRI 등 고액의 비급여 치료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 아직 실손보험이 없으시다면 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오르니까 자리 지금 들어라. 이렇게 이제 꼬시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메일은요. 15일에 왔습니다. 제가 열흘 간격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7일에 보내고 또 15일에 보내시고 그래서 열흘이 아닌 조금 이제 차등을 둬서 보내고 계십니다. 연일 올라가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오돌뼈처럼 오돌오돌 떨고 이게 참 제가 좀 그런데요. 가끔씩 말이죠. 이 김상욱 하이플래너도 그렇고 트위터에 이제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끔씩 아저씨 유머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부장님 유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돌오돌 오돌뼈.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러시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집니다. 아무튼 좀 더 개발하시고요. 오늘은 올겨울 제일 추운 날씨여서 더 떨게 되네요. 아무쪼록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코로나도 멀리 사라지고 독감 등 감기도 멀리 사라지고 얼음판 낙상 사고도 조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보험금을 안 타가야 현대해상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행간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모든 글에 행간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간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너 알게 된 이분은 지난 9월에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매년 한 번씩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아이고 안 되셨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을 문의하셨는데요. 보험 가입에는
235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년 안에 수술을 안 하고 3개월 안에 병원에서 중병으로 진단 안 받고 5년 안에 암에 안 걸려야만 보험 가능이 가입합니다. 이게 235 원칙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분은 9월 14일에 뇌혈관 이상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12월 15일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을 진단받으셨기 때문에 일반 보험이 아닌 유병력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유병력자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235원칙 외에 병력에 대해서 묻진 않지만 일반 보험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진 않는데 기록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아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없어질 무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금 납부 기간인 20년 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는 단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보험금을 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보험금은 해지하면 환급금을 줍니다. 낸 만큼. 근데 이거는 없어요. 대신에 20년 후에는 일반형과 같은 환급금이 생기며, 그러니까 20년 안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는데 20년을 버티면 그동안 쭉 쌓여있던 걸 다 준다는 얘기겠죠. 보장기간은 100세까지 가능하고 중간에 납입 면제 기능도 있으며 월 납입 보험료가 20% 정도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암과 뇌, 심장의 진단금과 수술비를 각각 3천만원씩 준비해드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뇌혈관 수술비는 1,000만원 더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실손과 종합보험료가 월 17여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비용 괜찮네. 이렇게 하고 보험료, 수술비 이렇게 보장받으면 좋죠. 이거 이제 한 달에 17만원 내면서 이거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구축하는 거니까. 또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일종의 도박이 발생합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보험회사하고 여러분 간의 일종의 도박입니다. 20년 동안 총 4,080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하면서 뭔 일이 터지면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 입원 일당을 받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느냐, 아니면 그동안 보험 가입 안하고 4,080만원을 저축하느냐. 개인에게 월 17만원의 보험금은 적은 게 아닙니다. 매달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을 뿐이고 이분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20년 동안 총 4,080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환급금이 20년 뒤에 생긴다는 걸 보니까 20년 뒤부터는 환급금이 적립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20년 동안 4,080만원 그냥 보험회사에 주는 거예요. 대신에 아프면 무조건 다 보장해 줍니다. 아프면 진단, 수술, 입원, 일당까지 전부 다. 아플 때마다 언제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도 이제 20년 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불안한 거죠. 이분이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이제 20년이면 한 32살이라고 그러면 한 52살, 52살까지는 이제 이 보험을 걸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17만원이면 저 전화요금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한 17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7만원어치 알바를 해도 되는 거고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지 뭐. 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이제 20년 후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는 50대가 되는데 보험료도 오를 거고 뭐 혹시라도 뭔 일 생기면 이분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가입해 놓는 게 나은 게 아니냐. 어쨌든 보험은 병이 생기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기 전에 가입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연에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짧은 사연이 하나 더 있어서 덧붙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운전자 상해보험을 지난 12월 4일 금요일에 가입하셨습니다. 그 월 2만원에 설계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7일 월요일 저녁에 회사 지게차에 새끼 발가락이 깔려서 작은 골절이 발생했답니다. 다행히 사고에 비해 큰 골절이 아니어서 부목만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라는 진단과 처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운 좋게도 이분은 이번 달에 새로 생긴 부목치료 특약을 가입해 놓으셨기 때문에 응급실 비용 총 19만원 중에 실손보험에서 약 17만원을 받으셨고 골절 진단비 50만원, 부목치료비 30만원, 응급실 내원비 5만원에서 총 102만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상우 하이플래너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 왜냐면 이게 사고는 작은 사고를 겪으셨는데 이만큼 보장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참 이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요. 전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그 어르신들이 한 얘기 있습니다. 야, 암보험 들면 암 걸린다. 아주 전형적인 미신이거든요. 야, 보험 걸리면, 야, 보험 들면 또 사고 나는 거야, 바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몇 푼 내지도 않았는데, 한 2만원 내고, 102만원을 받았으니까,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새끼발가락 하나 지게차에 깔리고. 과연 우연일까? 라는 생각도 문득 들긴 합니다만, 뭐, 오죽이나 잘 조사를 해보셨겠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은 이제 돈 잘 주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하여튼 현대해상의 김상호 하이플래너의 사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연 소개를 해드리니까 15분이 후딱 가네요. 그러면 저희 오늘 첫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가 끝났고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인문학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문학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간단하게 1부는 그렇게 하고요. 2부에서 이제 이거 밀리터리 관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 설민석 씨가 이슈에 올라 있습니다. 약간 좀 얍삽하게 생겼죠, 설민석 씨. 일단 내용을 보시면요, 설민석은 역사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연예인이죠. 그간 설민석의 강의를 지켜본 역사 전문가의 평가다라는 겁니다. 고고학자인 광민수 씨라고 이제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민석 방송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광민수 씨는 이제 설민석의 방송에 대해서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힘들 지경이라며 아예 보지 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곽 씨의 글이 대중의 시선을 끈 이유는 설민석의 방송 내용을 지적했을 뿐만이 아니라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광민수 씨는 그래서 재밌게 역사 이야기를 한다고 사실로 확인된 것과 그냥 풍문으로 떠도는 가십거리를 섞어서 말하는 것에 저는 정말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근데 설민석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 문제의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역사적 사실과 풍문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 이야기를 할 때 관심 끌기에는 분명히 좋은 전략이지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구라풀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라면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풍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 줘야 한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설민석 씨는 이거 뒤섞었죠. 이는 그간 이제 설민석 강의에서 여러 번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재밌는 입담과 과장된 연기력으로 역사에 대한 호감도를 대중에게 이입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과연 사실을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역사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건성으로 재미만을 추구해서 막 혹할 얘기만 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게 무한도전에서 뭐 한국사 강의도 했고요. 이 양반이 원래 이제 학원에서 아시다시피 역사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과거 공부한 소위 말해서 가방끈을 쭉 따라가 보면 연극영화과 출신입니다. 연극영화과. 학부는 연극영화과를 나왔고요. 석사만 받았어요. 박사는 없고 석사만 받았는데 석사를 어디 이제 역사교육학과에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학과가 역사교육학과가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역사 가르치는 거. 근데 이거 석사 과정을 했단 말이에요. 석사 과정은 여러분이 뭐 밟아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설렁설렁하게 하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역사교육학과를 석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수강 과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에서 하는 역사 과목 몇 개를 수강을 했을 거예요. 뭐 기법론이나 이런 걸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학부 4년 동안 국사학과, 역사학과 사학과 애들이 배우듯이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역사를 대하는 태도나 또는 다루는 기법이나 이런 걸 전공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설민석 씨는 전달력이 좋은 거예요, 그냥 전달력.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까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광민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민수 선생님도 48층 지하 던전인가 뭐 거기서 이제 게임 관련해 가지고 이집트 게임 관련해서 이제 한번 그 해석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말씀 잘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잘하시는 분인데 이 광민수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저도 사실 똑같은 문제의식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삼국지까지는 봐주겠다 이거. 얘가 삼국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는데 이것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왜냐면 삼국지 자체는 삼국지 연의를 가지고 지금 설민석 씨가 책을 썼는데 그 삼국지 연의는 어차피 소설책이니까 소설책에 기반한 거 가지고 뭐 재창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안 삼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지금 역사를 강의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배운 전달력이나 전달 기법은 역사 교육학과에서 배운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것이냐, 역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를 트레이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달력을 중심으로 트레이닝을 한 거지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재료는 뭐냐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마치 요리사라고 말씀드리면 요리사의 비유를 하자면 그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같은 예를 들어 에드워드 권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유명한 요리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제이미 올리버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주고 어떤 뭐 밀가루 반죽 주고 이제 파스타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걸로 파스타를 만드는 진짜 셰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셰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그 빕스 같은 데서 있잖아요. 빕스. 그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냉동 볶음밥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데워서 내놓는 그 역할만 하는 사람입니다. 설민석 씨는. 요리사로 따지면. 그러니까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태화관을 룸사롱이라고 표현했다. 근데 이거 그 1,400만원 위자료 물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이게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역사거든요. 존재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그 학원 강의실에서 학생들 좀 피곤하고 지루하니까 애들 잠 깨워주려고 하는 그 농담거리처럼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역사를 다루는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가는 거죠. 이 광민수 씨는 이제 설민석 강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유가 또 다른 거래서 이번 논란 속에서 소위 설민석유라고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조금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설민석유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역사를 강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 본질은 풍문 중심의 흥미 위주의 구라풀기 이런 거를 보통 설민석유라고 보통 보이는 겁니다. 이후에 뭐 TVN이 어떻게 했다 이건 사실 볼 필요는 없고요. 볼 필요는 없고 또 정확하지 않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올 테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좀 제가 보기엔 좀 게을러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스크립트 말고 이제 여기저기서 그냥 긁어 온 거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거 재밌게 말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다른 건 다 이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설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그건 어차피 자기 생각이나 자기 학설 얘기하는 거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역사는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설민석 씨하고 딱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분입니다. 이명환 박사. 이명환 교수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사 학자고요. 역사학자고 박사도 받으셨죠. 여기 보시면 연대에서 이제 사학과 받았고 그 다음에 연대 대학원에서 사학과 석사하셨고 근데 경희대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하셨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는 지도교사하고 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지도교사하고 대판 싸우고 나오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어떤 그 과거 강의 이력이나 뭐 그러니까 그 경력을 쭉 보면 사실은 이제 경희대 광운대 공군사관학교 강사 쭉 하셨고 이거 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사를 하셨거든요.
정작 본인 모교인 연대에서는 강의를 못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뭐 기업 리더십 관련해서 강의하시고 강의는 많이 하시고 또 옛날에 역사 스페셜도 많이 나오셨는데 보통 학교에서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안정이 못 된 분으로 그러니까 안정되지 그러니까 주류에서 약간은 좀 벗어나야 계신 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분명히 연대 사학과에서 뭔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사 때 그것도 그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근데 이제 이분은 본인의 이제 일단 이분은 학자니까 본인의 독특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도 이거는 분명히 확인이 안 된 구설이고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그럴듯한 가설이다. 또 이제 학계 주류는 이건데 이건 왜 학계 주류가 이렇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역사학자 존경 많은 역사학자 소리를 듣는 거고 설민석 씨는 그냥 어, 역사 전달자. 그러니까 좀 재밌게 얘기해서 역사 전달하는 퓨전 사극 같은. 이분은 정통 사극이라고 하면 재밌는 정통 사극이라고 한다면 설민석 씨는 퓨전 사극 같은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학문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재밌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밌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막 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늘 그 경계선상에 선을 밟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된 얘기는 들었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확인이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면 고소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 뇌피셜이다. 이건 제 생각이다. 제 분석이다라는 건 제 분석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재미만을 추구해서 이 선을 이렇게 넘어버리게 되면 나중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 돈은 많이 버셨겠죠. 이게 전달력도 좋고 발음도 괜찮고 또 학생들한테 인기도 좋았던 것 같고 그 뭐 한국사 교과서 뭐 이거 어떻게 공부하기 쉬운 방법으로 쭉 설명해 주는 거야. 이제 이분 특기일 테니까 잘 하셨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분이 본인 스스로를 역사학자다라고 해버리시면 그리고 역사 강의를 실제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거를 그냥 책으로 써내면 또 뭐 교양서적 하나 나왔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마치 버젓이 이제 TV에서 이게 진실이라는 것처럼 강연이 되버립니다. 이건 문제라고 이제 비판을 받는 겁니다. 특히 대충 좀 이렇게 가십거리 모아서 해보려다가 이 광민수라는 국내에 얼마 없는 이집트 전문학자에게 딱 걸리는 바람에 작살이 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